오늘은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의미보단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현재 맞다라고 보고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운영을 안 하는데 저는 추세적인 쪽에 베팅을 하는 편이고요.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는 액션은 안 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라고 권고드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오늘 촬영하는 거는 제가 PB분들 강의 드릴 때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PB분들 계속 뭔가 상품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해야 됩니다. 즉 단타 매매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하셔야 된다는,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의견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채권인데요. 지금 달러 베이스 자산을 사는 게 올바르냐, 그 주식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게 올바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도 그렇고 미국 채권도 그렇고, 특히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지금 채권 수익률이 2%대에 있거든요. 이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고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고 채권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인지를 하고 채권을 사는 게 맞겠느냐?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년, 이게 기준금리 예측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3월 15일 날 기준금리가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느냐? 3.5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 뒤로는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까지는 단기금리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 시기에 이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을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을 보이게 되면 단기 국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이 내려오는 강도가 벌어지는 갭이 너무 커서 3.5면 여기거든요. 이 갭이 너무 커서 제 생각에는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것 같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옆으로 개걸음치는 게 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채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은 지금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는 주식시장이 반등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그 주식을 털고 이쪽으로 담는 게, 그때 타이밍을 잡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더 참고를 해보면 이 지금 현재 2.65라고 하는 이 수익률이 아래에서, 즉 지금보다 채권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수익률이 아래라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죠. 아래에서 채권 수익률이 더 높은 수준에서 팔 수 없느냐? 아니에요. 팔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 아랫단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랫단까지 떨어지려면 주가가 폭락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 아직은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폭락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매집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손해가 날 거냐?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날 거예요. 내년도 주가 바닥 칠 때, 바닥 언저리에서 채권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률이 날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채는 지금 매집해도 되는데 나중에 주가 저점에 내년도 중반 그 이후에 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음으로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세 개거든요. S&P 500 지수하고 이 빨간 게 지금 중국입니다. 여기 중국, 요 보라색이 우리나라, 요게 미국 S&P인데, 일단 중국을 보면 특이하게도
시장의 움직임과 다르게 움직이는 지금 패턴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이 다른 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여기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래로 급락해서 뭔가를 떠받치려고 완화 정책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탄력을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중국 지수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지역과 왜곡된 현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포커스가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이렇게 고수하게 되면 여름 내내 지금 일본이 난리죠. 중국에도 그 난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거기다 겨울이 되면 여기는 강력한 봉쇄를 또 취하겠죠. 그래서 중국 쪽은 유일하게 그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 그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주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저점을 치고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는 게 맞느냐?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동향은 그런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시총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최근 동향을 보면 이게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외국인 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가 지금 7월 초에 바닥을 치고 계속 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이탈하는 부분이 좀 멈췄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이런 현상이 하이닉스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도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은 아니지만 지금 멈추고 위로 약간 들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계속 가격 때문에 소외되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패턴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정확히 패턴이 바뀌었는지는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차이나 플래시 마켓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낸드 플래시 가격하고 낸드 메모리 가격하고 그 다음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격을 밀고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 지을 수가 없지만 물론 선투자일 수도 있지만 아직 시그널이 명확하게 가격 부분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들이. 하지만 외국인의 이탈 현상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최근 7월 들어서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사실 이게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 부분적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그 상위 시총 주식들을 보면 이런 패턴으로 다 전환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체 투자자 패턴으로 놓고 보면 여기 외국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한 2주 전부터 보시면 계속 그 이전에는 매도 행률이 강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매도 물량이 줄고 그리고 매수의 그 상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기에는 매수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매수 금액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겠느냐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전고점까지 가는 건 정말 긍정적인 최고의 이슈고요. 이미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 상승, 한 20% 바닥에서 한 20% 상승 정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도 조정이나 어떤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의 그 새로운 방향성을 타진하게 될 거예요. 그 시점에.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식시장에 추가로 담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담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2년 전에 담았습니다. 지금 플러스 패턴으로 있는데 얘가 한 이 바닥에서부터 20%, 이 전체 하락 국면에 한 50% 되돌림 정도를 하면 포지션 정리를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하시려면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들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냐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슈가 좋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최근 보도를 보면
그 나쁜 정보보다는 좋은 정보에 더 반응을 잘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PC 가격 지수가 이렇게 물가 지수가 보면 기대치 전월보다도 올랐지만 기대치보다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이걸 무시하고 가고 있거든요. 유럽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보다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랐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혼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건은 올라가고 있고 컨퍼런스 보드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하긴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가장 이제 이 혼재된 경제 지표 안에 가장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기업의 이익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일정 부분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실적 발표 시즌이 뭐 요번 달 지나서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나면 또 시장의 움직임, 다른 그 지표들이나 혹은 뭐 이슈들 이런 거에 또 몰입할 건데, 푸틴이 꾸물꾸물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유가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름께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힘을 이렇게 응축하고, 그러니까 사태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푸틴이. 겨울께 되면 액션을 취할 것 같기 때문에 11월 달 전후 정도가 가장 이 올라가는 마지막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최근 뉴스 보도에 나오면 일본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 또 코로나가 난리를 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액션을 취해야 되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갈 거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포지션을 적게 들어가고 현금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타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말씀드렸다면 내년주에 세책의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 시점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들어갔다가 현금을 즉시 털거나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물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주식시장은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될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이 금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주가 차트, 이게 S&P 500이거든요. S&P 500 그 다음에 노란 게 금입니다. 요거는 달러 인덱스예요. DX 달러 인덱스인데 요거 차트 잠깐 바꿨는데, 보시면 최근에 약간 들릴 때 제가 금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혼자 긴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유럽이 긴축을 시작했죠. 그것도 0.25가 아니면 0.5를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추세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의 위험성, 이 주식의 위험성이 좀 소멸되면서 달러 가치도 일정 부분 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한 1843 정도 되는데 아마 올라간다면 이 정도 언저리에서 다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은 나중에 내년도쯤 돼서 경기 수축 국면에 주식이 아래로 바닥을 쳤을 때, 곤두박질을 쳤을 때 금도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겠느냐? 금은 상대적으로 주가보다는 곤두박질을 덜 하게 될 거예요. 이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금이. 그래서 금을 투자하는 게 지금 올바른 패턴이냐? 이거 금 투자할 때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물리더라도, 그래서 내년도 주가 저점 때, 경기 수축 저점에 경기 수축 됐을 때,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칠 때 금은 상대적으로, 지금 금이나 주식을 동시에 투자해도 금은 상대적으로 그거 주식 떨어진 것보단 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걔를 털고 주식으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일 것이다. 그게 싫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패턴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1800 온수당 1800 정도 언저리가 좀 넘어가면 매도를 치고 현금화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나중에 주가 저점에서,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저점에 가 있는 그 시기, 경기 수축 진입 초입기, 그 시기에 팔면 더 이익을 내서 팔겠지만, 이 금은 100%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액션을 투자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예측이 틀려서 금값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그냥 주가가 바닥일 때 금을 털고 주식으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나는 구조,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제는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 통화를 투자하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진 저점으로부터의 환율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엔화가 가장 크게 폭락했습니다. 최근 떨어지는 강도 좀 빠르긴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라색이 유로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환율이거든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유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다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 게 우리나라 국가 자체만의 문제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굉장히 여러 차례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약간 더 통화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머징 시장이잖아요. 선진국 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컸겠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의 추세가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면 우리가 혼자 이탈돼서 혼자 왜곡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이 패턴을 보면, 가장 이른 최근의 패턴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탈돼서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엔화가 상당히 높게 떨어져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일본이 지금 그 통화 긴축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사실. 긴축 쪽에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는 일단 일정 부분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고, 유로는 이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환을 산다면 유로화를 사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환율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력이 많이 지금 소진된 상태고, 유로는 이제 시작한 상태고, 그리고 유럽이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근데 일본은 2%대에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물론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2%는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하지만 유럽보다는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쪽이 유럽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럽 쪽에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이 상실됐다는 얘기들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본이 과연 통화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여기 벌어진 것만큼 떨어져 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 벌어진 정도가 세기 때문에 이 벌어진 정도를 센 걸 다 메꾸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떨어지는 강도도 이 다른 통화들 떨어지는 강도 수준에서 다 끝나지 않겠느냐,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강도에 맞춰서 이 정도도 떨어지지, 벌어졌던 강도를 한꺼번에 다 메꾸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 나중에 이게 주식시장과 같이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감이 멈추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 투자는 이것도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고 주식이 조정받기 시작하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가치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둘 다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요 가치 베이스가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달러가 아닌 이정 통화를 잡을 경우에, 예를 들면 유로화나 우리나라 원화나 혹은 엔화나 이런 건 잡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일정 부분 올라가서, 지금 전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여기 라인 있죠, 이 라인 직전 주저앉았다가 반등해서 정점을 찍은 이 라인이 마지막 고지점일 것 같거든요. 올라간다면 주식이 이 라인 언저리에 갔을 때 환투자한 것들을 청산하고 다시 달러 베이스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해야 되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포인트
포트폴리오를 하는 포인트는 이 주식시장의 상승이 반전되는 요 반등 포인트가 다른 포트폴리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이 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정점을 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이 하락 포인트, 이 포인트 때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현금화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기서 청산을 한 이후에 이 떨어지는 주식 떨어지는 강도가 3개에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이 경기 수축 국면에 있었던 이런 패턴들, 잘 안 보이니까 데이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이 한번 붕괴됐다가 반등하잖아요. 이 반등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흘러내리고 붕괴되거든요. 이연저리가 되는 거예요. 이연저리가 여기일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여기 있는 이 어깨 라인, 넥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여기서 요 라인을 지금 뚫고 있거든요. 예,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 라인은 이연절이거나 이연절일 거예요. 많이 올라간다면 이연절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다면. 근데 이연절이를 뚫고 나서는 추세적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이 바닥도 뚫고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여기서 현금화를 다 했다가 바닥을 찍을 때 주식을 다 밀고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포트폴리오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포지션이 상대로 적고 위험자산 투자 포지션이 많은 분들은 얘가 반등했을 시점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환경하에 몰입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은 차입 비용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구조를 끌고 가면서 조금씩 뭐 힘들더라도 덜거덕거리면서 경기 확장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힘없이 그냥 흘러내려가다가 뭐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트리거 때문에 붕괴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점에 가서 터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신용팽창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형성한 무엇인가가 붕괴되거든요. 그 신용팽창의 한계점이라는 게 차입 비용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푸틴이 겨울철에 에너지를 무기화를 강력하게 해서 실제로 그게 유럽의 경기 침체에 상당한 압력을 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면 투자자들이 그게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봉쇄라고 하는 액션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뭐 한 11월 달 전후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2분기 실적까지는 긍정적이라고, 아니 3분기 실적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긴 하니까, 그리고 여름에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10월 달 중순부터 11월 달 초중순까지는 추세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월, 11월, 11월 잘 견뎌서 여름, 겨울께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를 상당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올 12월 14일께 되면 3.5까지 이미 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라간 거죠.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계속 제가 강의 드릴 때도 말씀드리는데 연체율이나 이런 거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대출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대출 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 현금화를 해서 나중에 붕괴됐을 때 매집을 하려는 그런 패턴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잡아드렸고 운영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내년도 기준금리 올린다고 지금 내린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여기 보시면 뭐 가면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3월 있잖아요. 3월 15일 날 여기 보면 3.5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5월 달 보면 여기 3.5가 여기 있어요. 3.25잖아요. 그러면 3월 달까지는 버티고 있다가 5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축의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점에서 경기 수축으로 넘어가는. 내년 봄께쯤 되면 그런 일이 터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런 시기보다 조금 더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이 된다 그러면 뭐 늦어봐야 한 2, 3월 달이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정점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